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혹시 환율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오,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해외여행 갈 때 돈이 덜 들고 해외 집 구할 때도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 경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정작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듯이 말이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환율은 개인에게는 달콤하지만 나라 경제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환율이 1,4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예측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합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환율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이제 44년간 이어져 온 한국 환율의 비밀스러운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통령의 예언, 환율은 내려갈 것이다. 환율이 곧 1,400원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환율 수치를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나요? 보통 환율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는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물밑에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치인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에 관한 발언은 더욱 그렇죠. 만약 환율이 대통령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발언의 배경입니다.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국제적 합의가 있는 건 아닐까요? 미국, 중국, 일본과의 은밀한 대화가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요? 환율 1,4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 정치적 셈법,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대한민국 환율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환율 44년의 역사, 관치의 유령.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 환율은 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환율은 1,400원을 오르내립니다. 70년 넘게 무려 23배나 오른 거죠. 그런데 이 숫자들이 정말 시장이 결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무려 44년 동안 한국의 환율은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고정환율제라는 이름 아래 관료들이 회의실에서 환율을 정했죠. 마치 물건 가격표를 붙이듯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모피아라 불리는 관료 집단의 힘 때문입니다. 재무부, 즉 현재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엘리트들은 40년 넘게 환율이라는 경제의 혈관을 자신들의 손으로 조절해왔습니다. 이들은 통화바스켓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 달러엔마르크 등 여러 통화와의 비율을 정부가 관리했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고 수출주도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출을 늘리려면 환율을 높게 유지해야 했죠. 그래야 해외에서 우리 제품이 싸게 팔리니까요. 결국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환율을 조종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습성이 DNA처럼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뀐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시장에 개입하려 합니다. 구두 개입이라 불리는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고 때로는 직접 달러를 사고 팔며 환율을 조절하려 하죠. 과연 이런 관치의 유령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아니면 영원히 우리 경제를 따라다니며 위기 때마다 모습을 드러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역사 속 거대한 환율 사건들을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일본의 교훈, 프라자 합의의 대자비.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나라 재무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서명한 한 장의 문서가 일본 경제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프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소니, 도요타, 혼다.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했죠.
미국은 무역 적자에 시달렸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일본 돈을 강제로 비싸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후 2년 만에 엔화 가치는 2배나 올랐습니다. 1달러에 240엔 하던 것이 120엔이 된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일본 차를 팔아도 받는 달러는 같은데 엔화로 환산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죠. 일본 정부는 이 충격을 완화하려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그 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쿄 부동산 가격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땠는지를. 1991년 거품이 터졌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일본을 보세요. 새로운 정책 기조 속에서 또다시 엔화 가치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의 진실. 나라가 망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말을 실감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그날의 충격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왔을 때 유독 한국 원화는 폭락했습니다. 1달러에 8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죠. 우리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단기 외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빌린 돈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데 외환 보유고는 턱없이 부족했죠. 국제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한국은 곧 부도날 거야. 그렇게 판단하자마자 원화를 팔아치웠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현금 인출기, 즉 ATM기 신세가 됐죠.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원화는 또다시 가장 먼저 팔려나갔습니다. 환율은 다시 1,600원까지 치솟았죠. 왜 매번 한국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달러, 유로, 엔화를 찾지 원화를 찾지 않습니다. 원화는 위기 때 가장 먼저 버려지는 통화인 거죠. 더 뼈아픈 건 우리 경제 구조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상수지는 늘 불안하며 단기 외채 비율은 여전히 위험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2008년 때도 2천억 달러 넘게 있었지만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이제 그 역설을 파헤쳐봐야 할 시간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역설 강한 원화가 무조건 좋은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강한 원화를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유럽 여행 갈 때 환전 수수료가 줄어들고 아이폰 살 때 10만 원쯤 저렴해지죠.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은 스마트폰을 미국에 팔아도 받는 달러는 같은데 원화로 환산하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은 조 단위의 손실을 봅니다. 그렇다고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국, 베트남 제품들이 더 싼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경쟁국들의 환율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베트남 동화 가치는 그대로고 중국 위안화도 변동이 없는데 한국 원화만 강세를 보이면 우리 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가격 경쟁력을 잃는 거죠. 수출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제조업체들이 흔들립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내수 시장이 위축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죠. 결국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도 원화 가치가 높으면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환율은 국가 자존심이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본을 보세요. 엔화 가치가 높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30년 침체였습니다. 독일은요?
유로존에 묶여 있어서 독일 마르크 가치를 따로 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지금 달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금값 5,000달러 시대와 달러 가치의 하락.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금값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2,000달러를 훌쩍 넘어 2,5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죠. 전문가들은 조만간 5,000달러 시대가 올 거라고 전망합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종이돈을 믿지 못하고 금으로 갈아탄다는 뜻이죠. 왜 달러를 믿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36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빚을 갚을 방법은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는 것뿐입니다. 달러를 많이 찍으면 가치는 떨어지겠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도 한몫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달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기축통화 국가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달러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갈등.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달러 약세 속에서 원화는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보통은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져야 정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달러도 약하고 원화는 더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경제 체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는 100% 수입하고 반도체 한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해져도 원화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 미국 경기 침체, 한국 수출 감소, 원화 가치 더 하락.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환율 1,400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 협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그 비밀의 베일을 벗길 시간입니다. 말하라고 합의, 새로운 환율 질서인가? 플로리다 판비치, 트럼프의 별장 말하라고. 금빛으로 장식된 이 저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말하라고 합의입니다. 1985년 프라자 합의가 뉴욕 호텔에서 이뤄졌다면 2026년에는 말하라고 해서 새로운 환율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들이 모여 무엇을 논의할까요? 바로 함께 환율을 내리자는 합의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통화를 약하게 유지하면 미국의 전략은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제안합니다. 너희도 환율 좀 내려. 그럼 나도 관세 안 때릴게. 중국,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환율을 내리면 수출이 타격을 받지만 안 내리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타협점을 찾습니다. 동시에 같은 속도로 환율을 내리자. 이게 바로 말하라고 합의의 핵심입니다.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가 모두 동시에 강세로 돌아서면 서로 간의 경쟁력은 유지되면서 미국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대통령이 환율 1,400원을 언급한 건 혹시 이 합의가 이미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합의는 지켜졌지만 일본 경제는 무너졌죠. 독일도 마르크 가치가 올랐지만 유로존 덕분에 버텼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더 큰 문제는 합의가 깨질 때입니다. 만약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위안화를 다시 약세로 돌린다면 한국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 환율이 낮아서 수출이 무너지는데 중국은 멀쩡한 상황이 오는 거죠. 국제 정치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죠. 말하라고 합의가 정말 이뤄진다 해도 그 합의를 모두가 지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두 달의 숫자가 아닌 컨티전시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국가의 운명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채 시장이 충분히 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채 시장은 GDP의 5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00%가 넘죠. 둘째, 중앙은행이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외부 충격을 흡수할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환율이 1,300원대로 진입하면 달러를 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젠가 다시 환율이 오를 때를 대비하는 거죠. 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달러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금은 진짜 안전자산이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컨티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입니다. 만약 환율이 1,200원까지 떨어진다면? 만약 2,000원까지 오른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보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자산의 일부는 해외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달러 자산, 유로 자산을 섞어서 보유하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을 믿어야 합니다. 정부의 발언이나 정치적 수사에 속지 마세요. 환율은 결국 시장이 결정합니다. 수요와 공급, 경제의 펀더멘털, 국제 정세.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환율입니다. 대통령이 1,400원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시장은 정치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환율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우리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환율이 너무 낮으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라고 어딘가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회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해주진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환율의 역습이 시작됩니다.